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권현철입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진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맥은 뭐 아시다시피 한의원,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의 영역은 사실 뭐 서양의학과 좀 달라가지고 좀 철학, 뭐 오행, 그리고 뭐 음양에 기반한 좀 철학적인 그런 의료 체계이고 의학 체계이고, 저희들은 뭐 이제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같은 이제 과학에 근거한 이 의학 체계이기 때문에 좀 체계가 다른데, 한 체계가 다른 체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다는 거는 좀 뭐 너무 비판한다든가 뭐 좀 매도한다든가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진맥이 저와 이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자꾸 하셨지만 이 아버지는 한의원 또 한의사를 굉장히 좀 신뢰하시고 많이 다니셨어요. 뭐 침 맞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친한 한의사도 있었고요. 뭐 그분은 이제 묘토도 보러 다니는 직관이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분과 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한의사에 대한, 한의학에 대한 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속 좁은 양의가 되지 말고, 양의가 왜 속 좁은지 잘 모르겠지만 속 좁은 양의가 되지 말고 한의학도 널리 배워야 된다. 뭐 사실 좀 당황스럽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이 그런 뭐 검사나 그다음에 뭐 이 과학적인 이 체계만 고집하지 말고 환자를 전체적으로 좀 넓게 봐라,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은 이제 받아들일만 했고요.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었고요. 그중에서도 아버지께서 한 말씀이 진맥을 배워라. 진맥을 배우면은 환자를 보는 눈이 좀 넓어질 것이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맥은 좀 그때 상당히 좀 신기하고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진맥을 이제 틈틈이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랬죠. 물론 뭐 본격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이 그중에서 현사진맥이라고 아세요? 현사진맥? 현은 이제 82현이니까 팽팽한 실을 손목에 묶어서 맥을 짚는다. 이게 아마 제가 허준의 동의보감인지 대장금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이제 왕의 뭐 귀인 같은 그런 분들을, 여자분들을 직접 손목을 잡을 수 없으니까 실을 매서 창호지를 통과해서 바깥에서 실을 잡아가지고 진맥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그죠? 신비한 장면이고, 중의학 쪽에서도 이런 이제 어떤 야광묘에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손목에다 실을 매가지고 진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현사진맥이 실제로 있었을까? 이거는 너무 좀, 공상과학은 아니고 무협지 같은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 현사진맥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해 본 연구가 이 한의학 진단학회지에 난 게 있어요. 놀랍죠? 그 사람들은 이제 조선왕조실록하고 중국의 역사, 25개의 역사니까 25사를 검색을 해서 쫙 봤습니다. 실제로 실을 매서 진단했다는 장면이 있는가 쫙 조사해 보니까 한국과 중국의 정사에는 이런 현사진맥을 행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근데 민간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었고, 실제로 청나라 때의 어떤 이제 의의 출신의 의사가 자기는 이제 이런 현사진맥 같은 이런 이 진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좀 믿거나 말거나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좀 신비에 가까운 이런 진맥이 실제로는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다는 게 좀 현재까지는 정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상황에서 직접 접촉을 위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했지, 그 외에는 뭐 문진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을 했지 진맥이 진료에 도움이 됐다는 건 아니라는 게 현재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아시다시피 소양계내과 중에서도 이제 죽상경화 동맥질환, 그리고 심근경색 협심증, 그리고 여러 가지 동맥질환입니다. 그래서 동맥이라는 게 이 손목에 있는 동맥 말고도 온몸의 동맥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 분야가 아무래도 이런 진맥과 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우리 몸에는 요골동맥, 손목의 동맥 말고도 실제로 만져서 맥박을 볼 수 있는 동맥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순하계내과에서는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뭐 머리에도 있어요. 머리도 이렇게 잘 만지면은 이 펄스가 뛰는 게 있고, 이 아래쪽에 안면 혈관이, 안면 동맥이 지나갑니다. 만지면 만질 수 있는데 이거는 만질 수 있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경동맥 아시고, 대동맥도 마른 사람은 쫙 눌러보면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상완동맥, 이쪽 동맥은 뭐 저희 진료하면서도 많이 만지고요. 요골동맥 진맥할 때 쓰고, 반대쪽에도 있어요. 척골동맥하고 반대쪽도 깊이 만지면 느껴지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대퇴동맥, 무릎 뒤에도 만져주고, 이 아래쪽에 발에 혈관이 2개 있거든요. 앞쪽으로 하나, 뒤쪽으로 하나. 이 혈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지동맥이 폐색된 환자가 많아요. 다리 혈관이 이제 막힌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앞에서 만져가지고 펄스로 이 막혔는지를 봅니다. 이거는 의사가 아니면 사실 좀 만지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은 이걸 다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만져야 순하계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에 동맥이 있고 맥박을 만질 수 있는데 왜 하필 진맥은 손목에서 할까? 이거를 좀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느 부분이 이 한의사분이 써놓은 건데, 경맥을 통해서 기가 순환하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수태음 폐경이기 때문이다.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경락이 있죠, 그죠? 경락은 이 12개의 정경맥, 정맥이 있고, 그다음에 기경팔맥이라 그래서 8개의 또 이 부차적인 맥이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그중에 이제 굉장히 기의 흐름과 관계된 맥이 바로 이 수태음 폐경입니다. 수, 그러니까 손에서 시작해서 폐까지 가는 태음, 매우 음한 기운의 경락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 폐로 들어오는데 손에서 시작한다. 저희는 사실 좀 이해가 좀 힘든 얘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런 태음 폐경이 시작이 손목이기 때문에 손목을 잡아가지고 몸의 전신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닐 것 같고 저는 아마도 이게 손목에 짙게 노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옷을 벗지 않고도 노출할 수 있고, 비교적 여기가 뼈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만지면 굉장히 잘 만져져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진맥의 시작은 뭐 기원전 한 3세기경에 황제내경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황제내경은 뭐 한의학에서는 완전 굉장히 오래된 교과서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많은 한의학 체계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을 보면은 손목뿐만 아니라 상부, 중부, 하부의 3곳에서 만졌다고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아마 여러 곳의 맥을 만져서 진맥을 했던 것 같은데, 육맥벽 같은 이제 난경이나 맥경을 통해서 손목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손목 진맥이 아마 가장 보편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맥하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배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진맥에서 뭘 이제 검사하는가를 좀 알면은 좀 재밌잖아요. 궁금하시죠, 그죠? 저도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진맥하는 부분 서로 마주보고, 한의사가 오른손은 환자의 왼손을 진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에 나왔듯이 이런 식으로 진맥을 하죠. 가끔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게 음량의 이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진맥을 한다 그래요. 오른손으로 왼손을 진맥하고 3곳에서 진맥합니다. 이 손목을 보면은 약간 톡 튀어나온 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관이라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을 대고 나머지 손가락을 이 옆에 갖다 대면은 바로 손관척이라는 3부분의 진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폐, 비장, 심포라는 거 이제 심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고, 왼손에서는 심장, 간, 신장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좁은 간격에서 이제 왜 3개를 보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한의학적, 철학적 이유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이거와 이제 표리의 관계에 있는 관계에 있는 게, 폐는 대장, 심장은 소장, 뭐 이런 식으로 연관된 게 있는데, 이 해부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한의학적으로 이 장기들이 다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 2가지를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위치에 대한 거고요. 촌관척. 그다음에 이제 전체 진맥하는 방법이 위수 형세라 그래서 4가지 방법으로 보는데 위치를 총관척 위치에서 보고 처음에는 수를 해야 됩니다. 맥박수. 지상난이라는 건 지는 느리다, 사근 빠르다, 나는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빠른 맥, 느린 맥, 부정맥.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형이라는 게 이게 한의학에서 좀 특이한 건데 활이라는 건 매끄럽게 지나가는 맥이고 삽이라는 건 껄끄럽게 지나가는 맥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맥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지나가는지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는지 그런 형상이 있고 새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중침이라 그래서 살짝 눌러도 만져지는 게 부맥이고요. 깊게 눌러야 만져지는 게 침맥이고 그 가운데가 중맥인데 이 총관척 부중맥이 이 맥의 뭐 황제 내경부터 난경까지의 가장 기본 맥인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이제 맥상학이 들어오면서 뭐 그것도 한 1000년 넘었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28맥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맥을 보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많은 28개의 맥을 다 구별하는지는 모르겠고 이 총관척 부위에서 부중침을 진단하고 지상난을 구별하는 거 이게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진맥으로 뭘 볼 수 있느냐? 찾아봤죠. 뭐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이걸 뭐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 한증, 열증, 허증 이렇게 나가는 걸 봐서는 이 또 뭐 챗GPT의 도움을 좀 받았지만 어떤 진맥으로는 특정 질환이 아니라 혈류 상태, 뭐 자율신경 순환 상태를 전적으로 이제 허, 실, 열, 뭐 이 한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상태를 보는 거지 어떤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임신맥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임신맥? 임신맥은 이제 택이라 그래서 궁중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그죠? 뭐 가서 이 어이가 탁 진맥을 한 다음에 감축드립니다. 회임하셨습니다. 또는 택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좀 궁금하잖아요. 이 맥을 짚어서 어떻게 임신한지를 알까?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임신맥을 완활유력이라고 합니다. 완은 천천히, 활은 아주 매끄럽게 만지면 맥이 매끄럽게 넘어가는 굿을 구르는 한 맥이 부드럽게 유력, 탄력 있고 힘있게 지나간다. 만일 이제 완활인데 무력하면은 담습이라고 그러고요. 유력해야 임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상당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가? 실제로 이 임신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 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몸을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자궁이 커지고 태아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그걸 미리 준비하면서 초기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데 혈류량이 늘고 심박출량도 늘고 말추장이 줄면서 맥이 좀 강해지고 그다음에 맥박도 좀 빨라집니다. 이 서양학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있고요. 이 임신 초기 그다음에 중기부터 이렇게 가면서 심박출량 늘고 말추장 줄고 혈압이 좀 감소해요. 실제로 감소하는데 맥압이 늘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가 좀 커지기 때문에 이 맥박이 좀 강해지는 경향이 있고 맥박수도 좀 빨라지고 이거를 아마 촉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130명의 건강 인물을 봐가지고 요골동맥의 압력을 다 측정해 본 결과 이 높이가 약간 차이 나요. 한 5%? 5%도 잘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요 빨간 게 임신 초기거든요. 빨간 데서 다른 색깔로 위에 혈압이 올라가고 위쪽이 올라가고 아래쪽이 내려가서 박동이 좀 이제 강하게 활발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글쎄요. 이 차이를 손으로 정말 알아냈을까? 그거는 좀 잘 모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의학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한의사가 물론 의의도 그렇고요. 이런 맥박만 가지고 진단하는 건 아니고 이 뭐 생리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구토가 있는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신체적 변화를 다 문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맥은 도움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진맥으로 탁 알아맞히면은 굉장히 이제 쇼잉의 효과가 있겠죠. 뭐 상대가 상당히 신비롭고 놀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맥이 어떨 때는 뭐 한 6가지를 본다 그러지만
맥상학에서는 28가지 맥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재현성이 있는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진단했고 다른 사람은 괜찮다 그러는데 이게 서로 다 맞는 건가? 그거를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인도 연구인데 300명의 환자를 진맥에서 2명의 이제 엑스퍼트가 2회씩 검사를 했어요. 자기 2회씩 검사해서 자기가 2번 한 거 비교하고 그다음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항목은 간단해요. 부중침, 허실, 지삭 요 세 항목 간단한 항목만 비교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보니까 자기가 한 번 하고 또 한 거는 일치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0.963이니까 거의 일치를 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안 맞아요. 그 일치도가 0.37인데 그 결과에 따르면 거의 한 60%는 이 맥이 서로 안 맞았다 그래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인도라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도 했습니다. 무려 6개의 뭐 이름 다 알만한 대학병원에서 뇌졸중 입원 환자 658명 많이 됐죠. 대상으로 2명의 전문가가 이제 맥을 짚었는데 이거는 위수 형태에 따른 11개 맥을 비교했어요. 좀 더 많은 맥을 비교했죠. 그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11개의 항목이니까 항목이 일치도가 각각 일치도를 다 조사해 보니까 일치도가 0.19에서 0.49예요. 0.49는 뭐 이게 뭐 카파 값이 이게 정확한 일치도가 조금 다른 이제 복잡한 통계적 수치긴 하지만 대충은 반은 틀리는 거죠. 반은 틀리고 어떤 어려운 맥들은 한 80% 가까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검사자만의 두 분 다 엑스퍼트고 대학병원에 있는 이 의사인데 서로 일치가 잘 되지 않더라. 뭐 그런 결론을 내려서 의사들도 아마 진맥만 가지고 이 진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한의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의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이제 맥을 짚는다는 게 굉장히 부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내 기분에 따라서 뭐 내 컨디션 따라서 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걸 이제 맥진기라고 그래요. 맥진기. 지금 한의원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한의원 가보신 분들은 이걸로 뭐 해보신 분들이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한국에서도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한 3, 40년 개발의 역사가 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압력 센서를 세 줄로 이 가로 세로 9개를 이용해서 이 동맥에다 딱 붙이고 거기에 압력의 변화를 맥박의 변화를 이제 기계적으로 알아낸 거죠. 그러면 상당히 좀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한의사들이 뭐 맥상학으로 맥을 짚었던 거를 이 맥진기로 정확하게 이 진단을 하면은 이게 정말 진단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한의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한의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표준을 제정했다 그럽니다. 한의학의 맥진기에 국제 표준까지 간다는 거는 상당히 좀 많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맥진기에서 뭘 보느냐? 이건 기계잖아요. 기계가 뭐 AI도 아니고 턱 만진 다음에 뭐 활맥입니다, 산맥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 기계니까 기계에서 보는 지표들이 있어요. 이거는 물리학적 지표예요. 파형이 있으면은 파형이 올라가는 속도, 정점 떨어지는 속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행상적인 지표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이 프리퀀시에 대한 도메인 뭐 여러 가지 뭐 이 파형을 분석하는 게 있는데 이 분석한 파형이 실제로 한의학적으로 잰 이 맥하고 이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보는 뭐 이렇게 T, T2, T 2분의 1 뭐 이런 걸 가지고 한의학적인 이제 진단이나 치료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의학적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논문에 나온 바에 의하면은 뭐 물리량뿐만 아니라 기본 맥상과에 대한 관계된 물리량과 여러 가지를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하는 방법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실제 환자 진단에 도움이 됐냐? 이거는 제가 논문을 뭐 다 찾아볼 수도 없어가지고 챗GPT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날리니까 이 맥진기에서 본 여러 가지 물리 지표가 있어요. 아까 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그죠?
물리적으로 나온 파형에 대한 지표들은 환자들의 위험도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장병이나 그런 데 대한 지표가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꽤 있다고 그럽니다. 비교적 검증이 돼 있다고 그래요. 물론 뭐 물리적 지표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근데 전통 맥상, 뭐 현활, 사부, 침 이런 거가 이 전환을 했을 때 장기 예후와 관계돼서 예측으로 신뢰성이 있게 된다 한 연구는 좀 적다 그래요. 제가 좀 논문을 좀 찾아봐도 그런 연구는 좀 찾을 수가 없어서 아직도 좀 갈 길이 많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손으로 짚은 진맥이 사람마다 좀 달랐다는 거죠. 아무리 전문가도 이 사람 진맥, 저 사람 진맥이 달랐고 그거를 이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맥진기가 나왔는데 맥진기에서 본 이 한의학적 진단, 뭐 부침, 활삽, 뭐 홍맥, 대맥, 소맥 이런 것들이 정말 환자의 진단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직도 좀 연구가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손목에 있는 동맥의 파형은 서양의학에서 연구를 안 했느냐? 당연히 연구를 했죠. 수백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초음파도 있고 CT도 있고 MRI도 있고 하지만 한 5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이제 청진이나 맥박이나 심지어는 이제 심장 위에다가 압력 센서를 딱 얹어가지고 심장이 뛰는 거 이제 에피코그램이라고 하는데 뛰는 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심장병 진단하려고 많은 노력한 그런 게 있었고요. 당연히 요골동맥, 손목동맥의 동맥 파형은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손목에 동맥 파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파형이 있는데 진맥이라는 거는 결국 이 파형의 모양을 손끝으로 느껴보겠다. 구별해 보겠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파형이 있는데 진맥은 손으로 그걸 이제 구별하려고 하는 거죠. 그 파형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골동맥에 진맥하는 게 아니라 관을 꽂아가지고 요 관을 다른 관 보이죠, 그죠? 관을 꽂아가지고 임 압력을 측정해요. 그리고 이런 이 모니터에다 넣어가지고 쫙 측정하는데 모든 중환자실에 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뭐 이 여러 가지 진단을 위해서도 많이 썼고요. 거기 모니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가 두 줄이 10년도고요. 이건 이 산소 포화도 변화를 하고 혈압하고 비슷하죠, 그죠? 여기가 이제 혈압입니다. 혈압이 피크 탁 치다가 탁 떨어지고 이건 여러 가지 이제 뭐 파의 변화가 있어요. 뭐 대동맥 움직이는 것도 있고 대동맥판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런 파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파가 보이는 거죠.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뭐냐면은 이 보이는 이 동맥 파형으로 정말 신체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파형으로 알 수 있어야 손의 진맥으로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요골동맥 파형으로 신체 건강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장육부, 뭐 심장, 폐, 신장, 비장 이런 거의 건강을 알 수가 있느냐. 이건 좀 아닐 것 같죠. 그죠? 이 혈관이 다 그냥 이어져 있고 심장에서 그냥 이어진 혈관인데 이게 이 다른 폐나 뭐 위장, 소장, 뭐 대장 이런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싶어요. 사실 이 동맥 파형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수시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 이 파형은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운동을 하면은 파형이 다 변합니다. 이게 운동에 까만색이 가만히 있을 때고 나머지 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위쪽 혈압, 수축기에 위쪽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아래쪽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앞이 압축되고 압력이 탁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운동할 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한 120에 80인데 혈압만 재봐도 운동하면은 160에 50, 160에 40 이렇게 돼요. 위에 혈압은 올라가고 아래 혈압은 떨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쉬면은 한 30분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따라서도 변하고 숨만 쉬어도 변합니다. 이 혈압 잴 때 숨 들이쉴 때 증가하고요. 내쉴 때 증가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힘을 확 주고되면 혈압 금방 올라가거든요. 처음에는 탁 떨어졌다가 그다음 탁 올라갑니다. 시간에 따라 다르고 숨만 쉬어도 변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이 폐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숨을 확 들이쉬면 심장의 압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요렇게 상당히 변하죠. 그죠? 이 정도 변화인데 호흡 조절에서 진맥의 결과가 좀 달라질 텐데, 이전에 이제 임신맥은 한 조금만 변해도 느껴진다는데 이런 변화를 잘 못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동맥 혈압 파형은 저희는 이제 여러 곳에서 재요. 대동맥에서도 재고 경동맥에서 재고 상완동맥, 요골동맥 뭐 아래쪽에서도 다 재는데 보면은 위치마다 이제 이 모양이 달라집니다. 참 재밌는 게 대동맥에서 피가 손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대동맥에서 요골동맥까지 가는데 혈압이 떨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혈압이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대동맥이 이럴 때 밑으로 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더 날카로워지죠. 그죠? 더 날카로워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히 하지로 가면은 더 높아져요. 하지의 혈압이 상지보다 더 높고 이 맥파가 더 이게 강렬해요. 더 샤프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총관측 아까 말했죠. 세 부분의 위치에 이 변화에 따른 이 차이는 없어요. 그죠? 이게 뭐 심장과 간과 신을 본다 그러지만 실제로 요 짧은 파이프에서 혈압의 모양이나 이 압력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는 좀 어쨌든 그냥 철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다만 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왜 달라지냐? 왜 달라지냐? 신기하잖아요. 이 혈압이 갈수록 말초로 갈수록 떨어져야지 올라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반사파 때문에 그래요. 반사파. 심장이 한번 확 수축하면 이게 확 나가면서 이 대동맥 벽에도 부딪혀가지고 돌아오고 내려가면서 또 벽에 부딪혀가지고 돌아오고 반사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압력이 모양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심장 박출은 이렇게 가다가 반사되면은 반사파가 모이는데 박출 파형하고 반사파하고 합쳐지면은 이 증강된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초로 갈수록 확 가면 반사가 바로 나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샤프하고 올라가는 건데 이 동맥경화가 되면은 이 반사파가 더 강렬해져요. 그러니까 혈관이 이제 쭉 가는 게 아니라 동맥경화에서가 좁아지면은 가서 이제 들어가서 파형이 갔다가 반사된 게 강해지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파형보다 동맥경화에서는 뒤에 이제 증강파형 오그멘테이션 웨이브라 그러는데 그게 확 증가합니다. 이걸로 동맥경화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건강검진 가면 동맥경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동맥경화를 진단했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 있는 사람들은 말초에서 혈압이 이렇게 뒤가 확 튄다. 요새는 사실 이거보다 더 간단한 이 파형인 펄스 웨이브 벨로시티라고 경동맥과 하지동맥과의 압력이 도달하는 시간 차이 가지고 계산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할 때 가서 동맥경화가 좀 있네요. 동맥이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뭐 한번 진단받아 딴 데 가서 검사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이건 파형을 가지고 동맥 경직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진기를 이용을 하잖아요. 맥진기를 이용하면은 저희가 보던 동맥 파형이나 이런 데한 연구와 더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건 좀 힘들겠죠. 그죠? 실제로 관을 넣어서 압력을 체크한 거하고 밖에서 박동을 이제 센싱한 거, 박동 센싱한 게 덜 정확하죠. 들어가서 잰 것보다 밖에서 잰 게 더 정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저희의 서양학의 경험에 따르면은 맥진기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어떤 장기의 이상을 본다든가 또 뭐 그 파형 가지고 뭐 무슨 열이 있다든가 임신했다든가 뭐 그런 걸 발견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임신맥이 운동 좀 하면은 임신맥 나옵니다. 그죠? 아까 파형이 비슷하잖아요. 임신맥이 올라가고 밑에가 떨어지는 활맥인데 운동 좀 하거나 긴장하거나 화내면은 활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해서 병의 상태를 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현대의학에서는 동맥 파형을 어떻게 이용되느냐? 지금 보는 이제 건강검진 목적으로 동맥경화도 이용을 하고요. 연구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그러니까 요골동맥의 혈압 파형을 봐가지고 이 파형의 모양을
여러 가지 이제 뭐 frequency analysis, Fourier equation 뭐 이런 글을 사용하면은 이 뒤에 증강된 파형을 추정해 가지고 이 요골동맥의 파형으로 대동맥의 이 압력을 추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그 계산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혈압약을 먹는 거는 여기 있는 혈압이 아니라 대동맥의 혈압을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약마다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약을 먹고 여기 혈압이 140이라 그러면은 이 어떤 약은 대동맥이 120일 수도 있고 130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뭐 ARB, 베타블로커 뭐 이런 약의 종류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거를 실제 우리가 맨날 생각하면서 하느냐, 임상에서 쓰느냐, 그 정도까지의 가치는 없었다는 거죠. 저는 외래에서 진맥을 합니다.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 딱 오시면 좀 이야기하다가 그 맥을 갖다 짚어보는데 대부분은 이제 부정맥 발견하려고 해요. 환자분이 좀 두근거린다, 뭐 맥이 좀 좀 힘들다, 뭐 그렇게 하면은 이 맥을 이렇게 짚습니다. 주로 이제 요걸 두고 진맥하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로 딱 짚는 거죠. 3개 이용하자고 2손가락 이용하긴 하지만 딱 짚어서 맥이 느린가 빠른가, 그다음에 부정맥 제일 많은 거는 이제 가다가 하나 이제 탁 건너뛰는 스킵드 비트, 이 건너뛰는 맥이 제일 많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이제 심전도로 진단하긴 하는데 일종의 진맥의 지상난을 검사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술을 요골동맥으로 해요. 이 요골동맥으로 이제 카테터를 넣어서 시술하는데 이러면 이제 동맥 혈관이 좀 좁아지는 경우 또 막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긴 합니다. 이 혈관도 양쪽 혈관이 이제 좀 좁아지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럴 때는 사실 맥박보다는 양쪽 혈압을 재보면은 양쪽 혈압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걸로 이제 진단하는데 이런 현상이 있어도 뭐 여기 혈관 좀 막히고 하면은 진맥에 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 맥을 짚어보고 청진도 해요. 그래서 좁아지면은 뭐 슉슉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맥과 여기에 대해서 동맥에 대해서 현대의학에서 어떤 이제 연구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맥지기가 나와도 나중에 아주 뭐 놀라운 결과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센서 물리학적 이 진단의 영역에 들어온 거니까요. 그렇지만 한의사분들은 진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의원에 갔는데 진맥 안 하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맥을 갖다 탁 짚으면서 이 환자들에게 약간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을 열심히 진찰한다 이런 인상도 주고 저도 외래에서 맥을 탁 잡으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위해서 진맥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 분야에서는 청진이 있어요. 청진. 의사의 이제 상징이 청진이잖아요. 그래서 순환기내과 심장 보는 의사들도 이제 청진기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좀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분야인 협심증이나 이제 심근경색 이런 분야는 청진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심장에는 이제 선천성 심장병, 판막, 그다음에 심부전 이런 쪽에서는 이제 심장이나 폐를 청진하면 나오지만 분야에 따라서 청진기가 전혀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청진하긴 합니다. 청진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진맥이 아주 과학적이 아닐 수도 있어도 진맥하는 게 이제 한의학의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라인에 들어있고 또 환자와 이제 의사의 관계를 더 신뢰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아마 진맥하는 한의사, 청진하는 의사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질문을 좀 받아보죠. 물론 뭐 오늘 진맥하고 관련된 질문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첫 번째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과 신장 건강 검사를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바로 전 시간에 아마 대사질환에 대해서 한 거 있나? 하여튼 대사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뭐 메타볼릭 신드롬이라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중심의 원인은 비만이 있는 그런 상을 대사질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있는 사람은 심장과 신장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희가 정설은 없어요. 그냥 사실 건강 진단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느냐 이에 대한 진단도 좀 없긴 하거든요. 암에 대해서는 이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가 있고 뭐 대장암, 대장 내시경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그게 있는데 심장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얘기할 때 뭐 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는 하는데 정확한 정설은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이스라떼님. 한의원 가서 손맥 진맥하고 장이 약한 애요. 침을 맞거나 보약을 줬는데 진맥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 강의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거기 한의학적으로는 장이 뭐 대장, 소장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뭐 소장은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뭐 이게 한의학적으로 그게 있는데 한의사들은 예를 들면 뭐 장이 약하다는 게 장이 진짜 장은 아니라고 그래요. 좀 철학적 장이거든요. 이게 거의 황제내기 기원전 3세기인데 그때부터도 나온 지 오행과 뭐 음양에 대한 그런 장기가 장상학이라 그러거든요. 장상학. 장기라는 게 실제 그 장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능이 있는 철학적 어떤 뭐 실체 아니고 철학적인 존재죠. 그래서 장이 약하다는 게 진짜 장이 약하다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침과 보약을 주는데 한의학 체계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사실 양의학적으로는 이때까지 말씀드렸지만 손목 진맥만으로 이 장기를 알기는 힘들다라는 게 그거 아마 요즘 한의사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다음 별이 빛나는 밤. 굉장히 긴데요. 심경경색이 있었고 돌아가셨고요. 운동 매일 하고 반듯하뿐 있는데 대화 중에 갑자기 증세 왔고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살려내지 못했고 심근경색. 사실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돌연사 급사죠. 돌연사 급사의 약 80%는 심근경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돌연사에서 응급실을 모시고 와서 사실 부검을 해야 정확한 진단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심장사라고 이제 모르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맞는데 실제는 뭐 뇌졸중일 수도 있고 대동맥 파열일 수도 있고 뭐 뇌출혈일 수도 있고 상당히 다행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심근경색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제 원인을 잘 모르면 심근경색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심근경색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긴 해요. 이게 위험 인자가 있거든요. 뭐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담배, 그다음에 뭐 부수적인 인자로는 뭐 운동 부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유전자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유전자가 이제 뭐 고지혈증, 당뇨로 이제 연결돼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잘 생활해도 심근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사실 평소에 검사해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돌연사는 좀 난데없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를 밝히려고 이제 많은 연구를 하긴 했고 일부는 이제 성과가 있긴 해요. 동맥경화 좀 있고 그 부분이 이제 뭐 우리가 취약경화반이라 그러는데 블러드 플렉의 특성을 가지면은 심근경색이 잘 온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고지혈증 약을 초기에 쓰자 뭐 이런 스토리가 있긴 한데 상당히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우의 한 종류인가 보죠. 안녕하세요. 심근경색증을 갖고 계신데 한의원에 가신다고 하고 양의학적 치료 방법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심혈관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사실 심근경색은 우리나라에 제가 레지던트 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양적인 이 병이잖아요. 그죠? 협심증 심근경색이 이 레지던트 때니까 뭐 한 4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드물었는데 이게 조선시대에 있었을까? 더구나 황제 내경이 나온
3세기 전에 있었을까?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부검이나 그런 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분야는 한의학에서 그거를 잘 밝히는 힘든 면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심근경색증이다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정확히 모릅니다. 솔직히 한약을 제가 잘 모르니까 심허라든가 심에 무슨 이제 뭐 이 열정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증세를 얘기하고 그걸 심근경색으로 이제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정확히는 심근경색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좀 한계는 있을 건데 이런 이 접근이 많더라고요. 뭐 한의학에서 이제 암을 치유할 수 있다. 그 암이라는 게 옛날에 뭐 조직검사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직검사를 옛날에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동의보감에 가면 그때 가서 처음으로 이제 자기 스승의 뭐 이 배를 갈라 가지고 장부가 어디 있는지 그때 처음 아는 건데 옛날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암의 존재를 잘 몰랐겠죠. 그래서 근데 암은 뭐 위암 같으면 이걸 반위라고 반위와 맞는 거다. 이 반위가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치료한다. 그렇기 때문에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치료를 하는 거라서 한의학에서는 심근경색이나 암을 정확히 그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한의학적인 이 용어로 바꾼 다음에 좀 약간 추상적인 병을 치료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수공주, 예. 그래도 공주니까 상당히 높으신 분이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메티마졸,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 막히고 흉통을 떠 있고 인대놀 드시고 증상일 때 간헐적으로 먹어도 되나요? 예, 간헐적으로 먹어도 됩니다. 인대놀이라는 거는 이제 베타 차단제라고 맥박을 늦추는 약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수치 변화에 따라서 맥박이 이제 심하게 갈 수도 있고 뭐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불안증이 있을 수도 있고 병이 있으니까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불안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맥박이 좀 빨라지고 두근거릴 수 있는데 인대놀은 그런 갑상선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맥박만 억제하고 이게 또 머리 쪽에 좀 작용해서 약간 이제 진정작용이 있어요. 인대놀이. 그래서 증상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먹어도 됩니다. 물론 미리 예방하려면은 매일 드셔도 되긴 합니다. 예, 오직 사랑님. 예, 오직 사랑이면 기독교 계열이신 것 같은데 오전에 소아과내과 교수가 약제가 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한약을 먹으면 간에 안 좋나요?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나고 좋은 것 같은데 걱정됐어요. 열이 나요. 그래서 한약이 간에 안 좋은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약들은 다 단일 성분이고 임상 연구를 몇만 명을 통한 약이 허가받을 때 다 부작용에 대해서 뭐 피검사부터 모든 검사를 다 해서 다 아는데 한약은 하나하나가 검사가 안 돼 있고요. 성분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한약과 중국 한약이 다르고 동남아 한약이 다르고 경동시장에서 다 산 한약 다르고 다른 시장에서 산 한약 다르고 다 달라요. 또 키우는 과정에서 뭐 농약을 쓴 한약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약의 문제인지 키우는 사람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 양의사들은 한약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한약 드시고 난 다음에 간이 문제되거나 신장이 문제되거나 그런 경험을 해요. 저희가 가까이서 봤던 굉장히 옛날 얘기는 하지만 사위가 굉장히 좋은 산삼이라고 중국에서 받아가지고 장인어른을 드렸는데 간이 이제 박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이 때는 간이식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위는 이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자기는 이제 생배장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병원을 막 찾아가지고 아름아름해서 결국 간이식에서 살렸다는 그런 눈물겨운 스토리가 있어서 그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답변하면 한약이 간에 나쁘냐 모릅니다. 근데 그 간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의사들이 가끔 보고 근데 한의원에서 사실 한약 쓰고 난 다음에 간 기능 검사 안 하잖아요. 한의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간 기능 검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간 기능사 나빠졌네요. 무슨 약 드신 거 있어요? 뭐 한약 드셨어요? 아, 그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보면은 제 친구도 이제 경희대 한의대 나왔는데 제도권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 쓴 한약에서는 이런 간 기능이나 그런 건 거의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뭐 양약도 간에 안 나쁜 양약이 있긴 하니까. 예. 다음에 잔돌이님, 돌 종류 모양인데요. 탈모약 먹고 우울감,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 진맥 받았는데 진맥이 이상하다고 호르몬제 먹고 있냐? 탈모약 먹고 있다고 했더니 호르몬제 먹으면 한 달간 진맥을 잡을 수 없다. 한 달 뒤에 와보라. 예, 이게 참 서양의학과 한약을 건너뛰는 이 탈모약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이 혈압이 좀 떨어지는 약이 있고요. 하나 호르몬제는 이제 남성 호르몬 억제제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강력해지면 이제 탈모가 이제 앞쪽부터 탈모가 오거든요. 호르몬제가 그게 남성 호르몬 억제제인데 피나스테라이드라는 그런 약인데 그게 맥박하고 관계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먹는 걸로 돼 있고 그 하나가 약 이름을 잊어보는데 이제 혈압 떨어지는 약이 있거든요. 그 약은 맥박이 조금 감소할 수 있는데 진맥에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맥에서 그래서 가슴 두근거리면은 이게 사실 뭐 부정맥을 이야기한 건데 두 가지 약 다 부정맥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아마 그냥 환자분이 이 진맥을 해보니까 맥이 좀 불규칙하게 생겼고 그게 이제 뭐 전립선약이라든가 탈모약은 그런 혈압이나 그런 걸 변화시키는 게 있다고 그 한의사분이 알고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순환기내과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이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한의사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캐모마일. 캐모마일 차 좋죠. 요즘 새로 나온 워치에 이거죠. 이 워치 삼성 갤럭시. 예, 새로 나온 워치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측정 결과도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측정은 상당히 정확하긴 합니다. 이게 재는 게 여러 가지죠. 맥박을 잴 수 있고 그다음에 혈압을 잴 수 있고 그다음에 심전도 자체의 부정맥을 잴 수가 있어요. 심전도 측정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에 딱 대면 심전도를 이제 두 곡으로 잴 수 있는데 첫 번째 맥박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맥박이 우리 어떻게 재냐면 요 밑에 있는 이 LED 같은 것이 이 피부가 이게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맥박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이렇게 색깔이 싹 변합니다. 그걸 캐치해서 아는 건데 많이 변하면은 혈압이 이제 크게 많이 올라가지고 변화가 있는 거라서 혈압도 잴 수 있는데 맥박은 정확하고 혈압은 보정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의학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해요. 와치로도 쓰고 링으로도 쓰고 의학적으로 이제 고혈압한 의사들이 쓰고 있을 정도로 혈압이 변화는 맞는데 심전도는 다 맞지는 않더라고요. 심전도 이게 부정맥이 있다고 환자분들이 이게 맥을 이렇게 짚어가지고 이게 심전도를 찍어가지고 핸드폰에 딱 보여줘요. 스마트폰에 딱 보여주면 저희가 보고 이제 부정맥이 있다. 대부분이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다고 보여주면은 아쉽게도 제가 본 환자 중에서 한 3분의 2는 틀리더라고요. 3분의 2.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전문적인 얘기지만 이제 QRS는 보지만 피파라는 아주 가는 파를 디텍트, 이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노이즈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뭐 AI가 도입되면은 이제 알파만 가지고도 이제 부정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I가 좀 더 개발되면은 이 심전도도 정확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측정 결과가 어느 정도는 맞고 맥박은 정확하고 혈압은 뭐 그런 대로 쓸만하고 심전도는 의사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부정맥 그러면 야 부정맥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의사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안병영님, 항상 명강이 감사합니다. 예, 63세시고 경상돼서 CT 찍었는데 심근교가 있다고 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 CT 찍어서 5년 만에 찍고 싶은데 심근교라는 건 뭐냐? 교가 다리입니다. 다리. 저희가 이제 마이오카디얼 브릿지가 다리잖아요. 그죠? 심장에 있는 브릿지인데 심장 혈관은 심장의 표면을 다니거든요. 표면에 다녀서 안으로 이제 침투해 들어가는데 이게 심장 근육 속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속을 지나갈 때 그게 다리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심근교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 가운데로 지나는데 멀쩡하다가 지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근데 이게 의사들마다 심근경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게 지식이 한 20년쯤 그래도 뭐 의사가 뭐 심장에 대해서 뭐 계속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는 뭐 수학이내과 전공일 수도 있고 뭐 내과 의사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심근경화를 발견하면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20년 전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고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갖고 있을 거고 아무것도 아니다. CT 조영수를 뭐 5년마다 찍을 필요는 없고요. 심장 질환을 일찍 진단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을 막 해보고 이 증세가 숨 차는 게 확 심해지거나 통증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애매하게 나빠지는 건 아니고 확실히 나빠져야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가슴이 좀 아픈데 심장병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아플 때 뛰어보시면 되고 우리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뭐 돌아가셨는데 내가 심장병이 있는 거 아니야? 뛰어보시면 됩니다. 뛰고 잘 뛰네. 그러면은 설사 심장병이 있다 하더라도 큰 병은 아니고요. 물론 뭐 가족력이 있고 하면은 뭐 석회화 지수라든가 CT를 한 번은 찍어보시는 게 좋은데 정기적으로 찍는 거는 저희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이 있는 사람은 한 3년에서 5년마다 다시 찍기를 권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정설은 아니에요. 권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이 심근경화 나온 분들은 찍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 촉촉님 영어로 촉촉하네요. 스텐트 시술이나 우회 시술하면 수혈받는 게 필수인지 대략 몇 % 환자가 수혈받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왜 궁금하실까요? 스텐트 시술은 수혈 안 합니다. 잘못하면 할 수 있죠. 잘못하면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뭐 혈관이 터진다든가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원래는 수혈 안 하고요. 관상능의 우회술도 과거에는 수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수혈 뭐냐면 이제 20-30년 전 그때는 관상능의 수술할 때 혈액을 갖다가 뭐 5파인트, 5봉지를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요새는 거의 안 합니다. 이게 이 심장을 세우고 하는 심장 근육을 째고 하는 거는 심장을 세우고 펌프를 돌려야 되거든요. 펌프를 돌면 피가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면서 일단 약간의 손실이나 또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수혈을 하는데 이 관상로 우회술은 저희 병원은 수혈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출혈 경량이 높은 사람들은 수혈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략 몇 %는 정확히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만 당할 수 없지. 예, 저도 당할 수 없죠. 30대 후반인데 앉아 때렸으면 가슴이 빨리 뛰는 게 느껴지면서 어지럽고요. 두통 도고 눈 흐려지고 얘기 불안도 생겼고 혈압은 131입니다. 앉았다가 일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앉았다가 탁 일었으면은 피가 싹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피가 이제 내려가.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 그래요. 기립을 해서 머리에 생기는 저혈압이에요. 이게 어지럽다, 눈이 흐리다, 뭐 이게 다 머리에서 생긴 현상이잖아요. 그죠? 앉았다가 푹 일었으면은 피가 아래로 확 쏠려요. 이게 머리가 확 높아지니까 피가 아래로 쏠립니다. 그래서 혈압이 근데 확 쏠리면 우리 몸은 그걸 갖다 바로 탁 잡아줘요. 자율신경계가 확 작용해서 혈압을 금방 딱 높여주는데 혈관도 숙축도 하고 맥박도 빨리 뛰게 하고 심장도 막 뛰게 하고 그래서 가슴이 빨리 뜁니다. 실제로.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맥박 재보면 이 심장이 빨리 뛰는데 그걸 예민하게 느끼시는 거고요. 어지러운 거는 이거는 이제 저혈압 현상이 있는데 혈압이 131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131인 건 아니죠. 혈압은 하루에 뭐 안정시에도 한 20-30씩 변하는데 저 상태에서는 이제 혈압이 실제로 좀 낮은 상태고 이랬을 때는 잠깐 어지러우려면 혈압이 그래도 한 80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어지럽거든요. 거기까지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신다면은 약간 혈압약을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앉아 때렸을 때 약간 정거리는데 탈수를 좀 피하면은 그렇게 되긴 하고 병은 아닙니다.
일회성 재활의 병은 아니니까 좀 혈압약 드시면 혈압약 줄이고 아니면은 물을 좀 자주 드시고 좀 짜게 드시면은 좋아지긴 하는데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어 예 하고 질문 하나만 더 받겠다고 하는데 로나 님 스텐트죠. 스텐트를 넣었는데 피곤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장거리 이행되느냐. 그래서 스텐트 넣고 기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기분 탓일 수 있고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조심스럽다. 두 번째는 그때 스텐트 심장병에 쓰는 약들이 있어요. 약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혈압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몸이 좀 깔리는 기운이 들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스타틴 쓰는 사람 중에 근육에 이제 부작용으로 한 20명 중에 1명은 힘이 빠지고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의사와 좀 상의하시기 바라고 대부분은 기분 탓입니다. 그러면 스텐트를 잘 넣었다면은 해외여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다면은 전혀 문제 없고 뭐 13시간이 아니라 뭐 15시간 비행도 다 가능합니다. 예. 오랜 시간 이제 강의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